전격 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동해안에도 지진 해일이 우려돼서 가급적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100일 앞두고 KBS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 부동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국민과 민생을 국정 중심에 놓고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새 정치권 전망 자세히 짚어봅니다. 1월 2일 화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첫날인 어제 동해안 인접한 일본 이시카와현 인근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밤새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됐다는데 피해 상황 보고됐습니까? 네, 어제 오후에 4시 10분쯤 말씀하신 대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밤새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피해 상황이 속속 접수가 됐습니다. 강한 흔들림으로 인해서 곳곳에서 주택과 도로가 무너지고 주택가 화재도 계속됐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일본에서 원전이 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인데요. 일본 정부는 현재 이상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후 얼마 안 돼 날이 어두워진 데다가 일부 지역에서 통신도 끊기면서 어젯밤까지는 사실 인명피해 등 피해 규모가 좀 제대로 확인이 안 됐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밤사이 피해 상황을 확인을 한 결과 최소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한때 대형 쓰나미 경보까지 내려지는 등 피해가 좀 속출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 지진 여파로 우리 동해안까지도 지진 해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밤새 해일 피해 있었습니까? 네, 어제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동해안 일대에 잇따라 이 지진 해일이 발생해서 밤새 좀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밤새 특별한 피해는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일은 좀 최대 24시간 넘게 이어질 수가 있어서 지금도 사실은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도 지역에 따라서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일고 있어서 각별히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해안가에는 가급적 좀 접근하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네, 국민과 민생을 국정 중심에 놓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강조점 때문에 국민은 28번, 민생은 9번이나 언급이 됐습니다. 이런 큰 방향의 구체적 대안 중에 하나로 일과 또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 추진을 강조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좀 재택과 출근을 혼합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근무, 또 초등학생을 저녁까지 책임지는 늘봄 학교 같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외 다른 현안들은 어떤 분야를 언급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노동과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또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 이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 이렇게 힘주어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신년사에 대해서 정치권이 이제 반응을 내놨죠? 네, 국민의힘 먼저 정부와 함께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친윤 카르텔부터 척결을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네, 오늘로서 총선이 딱 99일 남았는데요. 새해 첫날인 어제부터 이제 여야 바쁘게 움직였어요. 네, 새해부터 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충원 참배부터 시작해서 숨가쁜 일정을 좀 각각 소화를 했습니다. 특히 어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았다가 두 사람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앞에서 잠시 만나기도 했었는데요. 두 사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이런 짧은 덕담만 건네고 각자 예정된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먼저 신년 인사회에서 총선 승리 의지를 다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특히 동료의식 또 실천을 강조를 했습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 때 임시 숙소를 내준 찜질방 사장 등을 예로 들면서 국민 모두에게 동료의식을 실천하는 당으로 거듭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도 신년 인사에서 총선 승리 의지를 역시 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 자리에서 국민 또 단합을 강조를 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면서 어려운 상황을 깨고 더 나은 길, 또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부터 전국 순회 행보를 시작한다는데 첫날인 오늘 어디를 갑니까? 네, 첫날인 오늘 한 비대위원장은 대전과 대구를 방문합니다. 이 대전과 대구 방문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당을 찾아서 당원들을 만날 예정인데요. 오늘 오전엔 대전 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하고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을 합니다. 오후에는 대구로 이동을 합니다. 오는 4일에는 광주를 찾아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광주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신년을 맞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오늘 예방하죠?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당 지도부와 함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오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예방에서 이 대표와 또 문 전 대통령의 이 독대가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서 최근 당내 갈등을 수습할 방안이 논의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에 앞서서 부산 강서구의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찾아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 의지와 같은 이 지역 현안에 관한 메시지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오는 1월 5일 전후로 해서 이제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년 메시지를 내놨습니까? 네, 곧 신당을 창당을 선언할 예정인 이낙연 전 대표 어제 경기 고양시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치를 이대로 둘 수 없다면서 국민에게 양자택일이 아닌 새로운 선택지를 드려야 한다면서 신당 창당 의사를 거듭 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큰 싸움을 벌여야 한다. 또 그 싸움은 새로운 선택의 여지를 봉쇄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과의 한판 승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당 창당의 의미를 좀 부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여론조사 결과 알아봅니다. KBS가 2024년을 맞아서 이제 신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총선이 예정된 정치의 해죠. 여론조사도 이에 맞춰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들여다봤습니다. 우선 정당 지지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이었습니다. 민주당이 36%, 국민의힘 35%였습니다. 1%포인트 차이였는데요.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21%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 전라에서 민주당 또 대구 경북에선 국민의힘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니까 40대에서 민주당, 70대 이상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됐습니다.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100%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이 된 결과입니다. 네. 정부 지원이냐 혹은 정권 심판이냐 이런 총선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우선 응답자의 42%는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49%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응답을 해서 정권 견제론 또 정권 심판론이 더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 후보를 뽑을 때 어느 당의 후보를 뽑을지도 좀 물어봤더니 많은 응답자들이 아직 결정을 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응답자의 41%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투표할 후보가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28%는 국민의힘, 26%는 민주당 후보를 각각 선택해서 역시 오차 범위 안에 머물렀습니다. 부동층이 40%나 되는군요. 네.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응답자의 36% 매우 잘하고 있다 혹은 잘하는 편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응답자의 56%는 잘못하는 편이다 혹은 매우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생활경제 소식입니다. 새해부터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가 사라지고 대신에 소비기한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소비기한으로 표시가 전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말 그대로 소비할 수 있는 기간, 쉽게 말하면 먹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동안의 유통기한은 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트 같은 곳에서
팔 수 있는 기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소비 기한은 적혀있는 이 소비 기한을 보고 이때까지만 먹으면 되는 겁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어제부터 좀 적용이 됐습니다. 계도 기간 1년을 거쳐서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건데 148개 품목들이 해당이 됩니다. 마트에 가서 우리가 좀 흔히 사는 것들인데요. 과자, 빵, 커피, 즉석 조리식품 등등 좀 자주 손이 많이 가는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네. 그동안 사실 유통기한이 지나면은 불안해서 버린 음식들도 많았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더 오래 놓고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식품별로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늘어나는 거죠? 네, 과자의 경우에는 이 과자를 좀 예를 들면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최대 183일인 것도 있는데 소비 기한으로 좀 표시를 바꾸면 어떤 제품은 최대 약 150일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지나고 150일이니까 5달 정도 유통기한이 지나도 5달까지는 더 넣고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커피의 경우에는 최대 90일까지가 유통기한인데요. 제품에 따라서는 소비기한으로 하면 약 60일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유통기한 후 2달을 넘겨도 그 정도까지는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막걸리를 좀 예로 들면 막걸리 유통기한은 30일에서 90일 정도인데요. 소비기한은 최대 160일입니다. 그러니까 소비기한이 50일 더 늘었으니까 유통기한이 지나고 한 달 반 정도 더 넣고 먹어도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건 아무래도 유통기한 지났다고 바로 음식 버리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겠죠? 네, 맞습니다. 유통기한 지나도 사실 먹어도 괜찮은 건데 저도 좀 찝찝해서 괜히 탈날까 봐 저도 열심히 버린 사람인데요. 이렇게 저처럼 좀 버리는 분들이 있으니까 불필요한 낭비를 좀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도입이 됐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유통기한은 대부분 식품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최대 70% 앞선 기간이고 소비기한은 최대 한 90% 정도 앞선 기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품목 외에 구체적인 품목의 기간에 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소비기한 잠정치, 이 소비기한 잠정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서 5천만 원을 갈취한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이 유흥업소 실장과 사이가 틀어지니까 이번 사건을 제보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여성이 이번 마약 투약 혐의 사건에 관해서 사실상 최초의 제보자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문제의 발단이 이 여성이 문제의 또 다른 이 유흥업소 실장이라는 사람과 처음에 아주 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어떻게 알았냐면 이 여성이 20대 협박범인 이 여성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마약 투약 전과로 형을 살게 된 이 유흥업소 실장과 교도소에서 처음 좀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에 같은 오피스텔에 살면서 더 친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둘 사이가 좀 틀어졌습니다. 이 둘 사이가 틀어지자 이 유흥업소 실장이 마약을 투약을 했다면서 경찰에 이 여성이 협박범이 유흥업소 실장의 머리카락 등을 증거로 가져다 줬고 그래서 이 수사가 시작이 됐고 고 이선균 씨 수사까지 결국 확대가 된 겁니다. 네. 경찰이 지금 고 이선균 씨가 고소했던 이 두 사람에 대한 공갈 사건 이제 수사 중인데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현재 수사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협박범인 이 20대 여성과 유흥업소 실장이 둘이 함께 공모를 해서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한 것으로는 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속된 20대 협박범이 돌연 유흥업소 실장을 경찰에 제보를 한 건 둘 사이에 금전적인 문제도 있었고 이 협박범이 고 이선균 씨를 직접 협박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경찰은 또 다른 협박범이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를 하지 않고 현재 수사를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지나가던 시민들을 살해하거나 위협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우리 사회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틀 전엔 부산대학교 인근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다고요? 네, 한 20대 남성이 지난 12월 31일에 부산대학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면서 시민들을 위협한 일이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다행히 이 남성 빠르게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부산 금정경찰서는 부산대역과 인근 상점에서 10여 분간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이 2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이 출동한 경찰이 이 남성을 부산대역에서 체포를 했고 다친 사람 다행히 없었습니다.
저희 KBS에 이 당시 사건을 목격한 분들이 영상을 좀 제보를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특히 마지막 날이어서 부산대 인근에 당시에 사람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경찰이 좀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어떤 피해가 발생을 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서 살인 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했던 이재록 목사가 형 집행정지 중에 돌연 사망했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신도들을 이 상습적으로 성폭행에 복역하던 중 이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된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록 목사의 딸이자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직무대행인 이수진 목사는 온라인으로 중계된 설교를 통해서 이재록 목사의 사망 사실을 전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록 목사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또 추행한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이후에 복역하던 중 말기암 진단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지난해 초에 풀려났다가 이번에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7시 36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정보입니다. 오전까지 경기 내륙,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도에는 가끔 비나 눈이 오면서 일부 지역에는 1cm 미만의 눈이 쌓이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특히 지금 경기 남동부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안팎으로 무척 짧은 곳이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은데요. 낮 기온은 서울 5도, 광주 7도, 대구 8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예년 기온을 1,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은 내일까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도입니다. 날씨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동이 막 트기 시작한 이른 시간이지만 연휴 이후 찾아온 첫 출근길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공항 쪽 올림픽대로 강동대교 부근 3차로에서 사고가 나 사고 이후 한강대교까지도 내내 막혀 있고요. 반대 잠실 방향 가양대교 지난 1차로에선 사고를 한남대교 부근 5차로에선 고장난 채 처리하면서 뒤로 행주대교부터 한남대교 쪽으로 1시간 10분가량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 쪽 경부고속도로도 서초 부근 5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이후로도 수원과 동탄, 오산부터 남사 쪽으로 더디고 입장 부근 3차로도 고장난 화물차로 차단돼 안성부터 처리 여파를 크게 받습니다. 또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성주 부근 2차로에선 화물차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인천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 부평 쪽으로 내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올해 집권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새해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습니다. 여야 수장들도 신년사를 내놨는데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의원님 어제가 이제 새해 첫날이었어요. 어떤 일정 보내셨습니까? 예, 저희 지역에 와룡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용이 좀 누워 있다는 모양이라 해서 와룡산이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는 산인데 그곳에서 주민들과 새해 일출 맞이 행사도 하고 하면서 어제 하루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네, 해돋이 보면서 한 해 기운 받으신 거네요. 지지자들하고 같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지역의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셔서 그렇군요. 예, 한 해 소원을 다 같이 한번 빌었습니다. 네. 올해 4월 총선에 여야는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명운도 이번 총선 결과에 달려있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요.
의원님, 윤석열 정부에게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 4월 총선은 어떤 의미라고 보고 계세요? 예,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4월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적 성격도 갖고 있고 특히 지금 대한민국이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야당의 어떤 국정 발목 잡는 어떤 이런 것을 계속 하느냐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교육연금 노동을 중심으로 한 3대 계획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국가적 또한 명운이 걸린 중대한 또 선거이기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절박한 선거를 앞두고 나온 윤 대통령 신년사의 핵심은 바로 민생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경제 매진하겠다. 특히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과 저출산 문제 해결도 이제 언급했고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민생을 강조한 이유 뭘까요? 예. 지금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현재 어려움도 좀 해결해야 되지만 특히 미래의 어떤 비전을 좀 보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대통령께서도 가장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3가지 분야로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천명을 하셨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노동 분야라든지 교육 분야라든지 부분적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미진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올해는 좀 더 철저하게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좀 다짐의 어떤 말씀이기도 하고 특히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저출산의 문제인데 이런 어떤 문제가 한두 분야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국가 성장 잠재력에도 관련돼 있고 또 국가 안보에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좀 살펴보겠다. 특히 어떤 지나친 경쟁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와도 철저하게 연결시켜서 이런 저출생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 이런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이제 윤석열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검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욕을 먹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 이런 측면을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윤 대통령은 이권 이념에 기반된 패거리 카르텔 반드시 타파하겠다 밝혔어요. 카르텔 타파 여러 차례 강조해 왔는데 그 배경이 뭘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정부가 이렇게 일을 해나가는 데서 여러 가지 좀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내밀하게 좀 따지고 가면은 이권 이념 기반의 어떤 그런 기득권이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물론 어느 시대나 어느 정부에서나 이런 어떤 기득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보면은 유독 좀 이념 기반의 좀 기득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기득권에 기반된 정책들이 보면은 결코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잘 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효과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었지.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효과가 없고 경제에 막대한 부작용만 미친다는 것이 확인이 된 바가 있죠. 그리고 또 민당이 입법 공세로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 역시 따지고 보면 결국은 민주당 지지 기반인 민노총 등의 강성 어떤 노동계의 좀 지지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한 그런 어떤 정책이었고 이런 어떤 기득권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장 가로막고 있는 요소다. 이런 어떤 문제적 시각에서 이런 어떤 지적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신년 메시지를 내놨는데 동료 의식 실천 이런 걸 강조를 했어요. 특히 이제 네. 예로 든 게 연평도 포격 도발 때 임시 숙소를 내준 찜질방 사장이 있습니다. 그분을 예를 들면서 동료 시민의 계산 없는 선의를 정교한 정책으로 실천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예,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좀 멘트를 보면은 그냥 두리뭉실한 멘트가 아니라 좀 구체적인 어떤 사례, 구체적인 인물 이런 어떤 멘트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국민들에게 좀 피부로 와닿는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렇게 언급하는 것은 사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자원봉사도 하시고 선의로 굉장히 사회를 위해서 도움을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사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선량한 어떤 이런 어떤 자원봉사, 이런 자발적 봉사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더 사회적으로 우대받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더 평가를 받는 이런 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좀 더 많은 어떤 시민들, 국민들이 이런 어떤 선행 내지는 국가적 어떤 바람직한 일에 동참하게 된다. 이런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공천에 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공천 과정이 공정해야 하고 멋져 보여야 한다. 둘째는 이기는 공천이어야 한다. 앞으로 잘할 거라고 보세요. 공정하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그 두 가지 키워드가 사실은 저희 당에서도 오랫동안 논의해 왔고 지난번 혁신위원회에서도 이야기해 왔던 것이죠. 결국은 우리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선택받기 위해서는 혁신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야 되고 그리고 그 혁신의 모습은 국민적 관점에서 바람직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두 가지 측면, 결국은 이제 경쟁해야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기는 어떤 공천이 돼야 된다. 이런 어떤 시각을 저희 당에서도 오랫동안 갖고 있는데 그런 점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 순회 첫날인 오늘 대전과 대구를 방문합니다. 법무장관으로서 대구 방문한 것도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비대위원장으로서 또 첫 방문지로 대구를 택했어요. 그 의미가 뭘까요? 예, 대전, 대구를 이제 오늘 방문해서 이제 저희 대구 이제 엑스코에서 3시 반부터 이제 대구시당 경북도당과 이제 신년 할애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런 어떤 순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뭐 대구에 오신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또 저희 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 또 지난번 동대구역에서 3시간 동안이나 그 지지층으로부터 있던 팬 사인회를 방불케 한 그런 어떤 사인도 한 그런 기억 추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아주 각별한 어떤 그런 어떤 지역이 될 것이고 또 저희 당으로서도 아주 중요한 어떤 지역 기반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도 두 번째로 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비대위 구성 하루 만에 민경우 비대위원이 노인 비하 등의 설화로 사퇴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해외 체류 중이던 대한노인회장에게 전화로 사과한 데 이어서 내일 직접 대한노인회 방문해서 그럴 일정을 갖고 있는데요. 비대위 출범 초기에 다소 삐걱거리는 모습인데 이게 어떻게 수습되리라 보십니까? 예, 민경우 전 비대위원의 그 사실 좀 사태는 좀 안타까운 면도 사실 있습니다. 결국 민경우 그 전 비대위원의 발언은 586 등의 이제 물갈이가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의미로 그런 어떤 발언을 한 것인데 사실 그 발언이 진짜 문제가 된다면은 본인이 사실은 그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가 타의에 의해서 비판을 받으니까 사과를 하는 경우는 사실은 좀 문제가 되겠지만 민경우 전 비대위원의 발언은 사실은
이 당시에 즉시 사실 본인도 비유가 잘못됐다 사과를 좀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김원경 전 민주당 사실 혁신위원장은 좀 차원이 좀 다른 그런 차원인데도 불구하고 좀 본인으로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했고 사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계속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어떤 도덕성 문제에서 우리는 민주당과 달라야 된다. 그리고 적시 빨리 이제 행동해야 된다. 좀 이런 어떤 생각들이 반영된 어떤 그런 결과로 사실은 보여집니다. 뭐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노인 회장에게 그런 어떤 말씀도 하셨고 했는데 참 정치인으로서는 말 한마디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참 어렵다. 이런 좀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KBS가 이제 신년 여론조사를 했더니 부동층이 41%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들이 선거의 당락을 짓겠네요. 그러니까 총선의 승부를 가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항상 역대 어떤 선거마다 이제 중도 부동층이 승패를 좌지우지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앞으로 남은 기간 이제 도덕성 면에서 정책적 면에서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양당이 보이느냐 이런 면들이 굉장히 승패의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 보고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이런 어떤 저희 당의 이런 어떤 혁신의 어떤 모습들이 국민들로부터 꽤 괜찮은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정부 심판론 견제론이 49%, 지원론이 42%로 심판론 견제론이 앞섰고요.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 36%, 못한다 56%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30% 중후반대 이른바 박스권을 탈피할지 여부도 총선 승패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대통령 지지율이 빨리 이제 40%를 좀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보면 전 세계적인 좀 영향인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 선진국의 집권 여당 같은 경우도, 일본의 기시다, 정권도 지금 20%대에서 헤매고 있고 한데, 앞으로 이런 어떤 대통령의 지지율은 결국은 이제, 경제 상황과 좀, 연동된다고 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개전에 좀 노력을 좀, 더욱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 또 정권 심판론, 정권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보다 조금 앞서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정권 심판론 견제론이 곧 민주당도, 지지로 또 연결되고 있지 않다는 게 지금 이제 여론, 조사에 이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면들이 내년 총선에 전부 다 이제 반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여론조사는 앞서서 브리핑에서 우정화 기자가 소개한 여론조사 같은 것이라는 점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곧 이어서 2부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남궁민입니다. 힘이 들 땐 누군가의 응원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힘이 들 땐 지원이 더 필요한 법이죠. 이것이 힘든 크기만큼 더 크게 지원해야 하는 이유. 힘내라는 말보다 힘이 되는 정책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충분히 돕고 놓치는 사람 없이 찾아서 돕는 제대로 된 약자 복지. 약자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복지의 힘을 키워갑니다. 약자의 삶에 복지의 힘을. 대한민국 정부
요즘 뭐가 제일 즐거우세요? 저는 인공지능 수업이 제일 재밌어요. 할아버지는요? 저는 경로당 스마트팜에서 채소 키우는 게 낙입니다. 나리 씨는요? 저는 언어장애가 있는데 거래처와 통화가 편해져서 좋아요. 나이를 잊게 하는 스마트 경로당과 디지털 배움터, 지역을 뛰어넘는 교육,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장애를 넘어서는 손말 이음센터까지 격차를 줄이는 과학기술과 디지털로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집니다. 일상이 따뜻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탈성장과 대한연구소라는 작은 NGO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기후위기는 너무 중하지만 인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많이 보셨을 텐데 거기에 보시면 더 이상 밀을 재배 못하고 옥수수로 주식이 박혀 있고 프로야구 경기를 하는데 모래 폭풍이 불어와서 경기가 중단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잠깐 지나가는 일이면 괜찮겠지만 한 달에 몇 번씩 그다음에 예측하지 못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뒤바뀌어 버린다면은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청취자들도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덜 쓰고 승용차보다는 보행을 더 하고 그런 일들이에요. 채식 위주의 식단을 갖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도 굉장히 큰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온난화, 그다음에 기후붕괴로 이어지는 데는 10년, 20년의 시간적 지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량으로도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기는 어려운 상태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이 이제 모아지는 결론이죠. 몇 년 전에는 핫하우스 얼스, 찜통 지구라고 표현을 했다가 이제는 끓는 지구, 장렬하는 지구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0.4도 정도 더 상승을 하면 더 이상 다시 시원한 지구, 우리가 살만한 지구로는 못 돌아온다라는 예측이에요. 1.6도 상승보다 1.5도 상승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러한 노력은 많이 해도 부족하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하늘이 흐립니다. 중부 일부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리고 있고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특히 양평과 이천 등 경기 남동부는 지금 가시거리가 200m 안팎으로 무척 짧은 상태고요. 또 내린 비와 눈으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 경기 내륙,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도에는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는 1cm 미만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은데요. 낮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광주 7도, 부산 11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예년 기온을 1,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동해안은 내일까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는 남부지방에, 오후에는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모레부터 주 후반까지는 전국이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모레 아침부터는 서울이 영하 4도, 대구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예년 이맘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도, 습도는 79%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총선에 KBS가 신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와 계십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BS가 이제 신년 여론조사를 해서 총선을 100일 앞둔 어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가장 관심인 게 이제 어느 당 후보를 뽑을 건가, 이게 가장 관심인 질문 같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느 당 후보를 뽑을지와 정당 지지도 모두 여야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걸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근데 가장 특이한 게 응답자 41%가 아직 어느 당 후보 뽑을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이제 답을 했어요. 이 부동층 40% 향배가 결국은 승패를 가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당층이라고도 하고 뭐 똑같은 거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아직 결정하지 못한 이제 부동층, 그다음에 이제 또 중도층 이렇게 있죠. 본인의 성향이 진보 보수 어느 쪽도 아니라는 이분들이 결국은 모든 선거의 결과를 사실상 결정짓는 그런 층입니다. 그래서 부동층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총선이 가변적이다. 이 점은 뭐 상식적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것이 소위 정권 견제론하고 정권 지원론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근데 양당 지지율은 비슷해요. 그다음에 양당 대표와 비대위원장 뭐 여기도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취임하고 비대위원장 취임하고 조금 상승세. 예. 그런데 정권 지원론하고 정권 견제론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양당 지지율 뭐 이런 거는 왜 오차 범위네. 차이가 없을까, 거의 없을까. 이 문제는 그다음에 부동층이 많다는 거. 향후 총선 결과에 대해서 야당이 압승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전망들이 조금 있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 아직 민주당에 대한 신뢰라든가 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치 않다는 그런 이제 지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실 100일이라는 게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되게 긴 기간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부동층이 그렇게 많다는 거는 시계 제로다. 뭐 이렇게 식으로도 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2012년, 16년 각각 총선은 12년은 민주당, 16년은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여당 압도적 승리를 예측했는데 결과가 거꾸로 나왔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지표들이 이제 신호를 주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여론조사 지표하고는 조금 다른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 무당층 중도층인데 그 선거를 치르는 그 정당의 태도, 모습 이런 걸 보고 갑자기 지지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중도층.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공천 파동이라든가 16년 기억하시겠지만은 진박간별. 그다음에 옥새 들고 나르샤 뭐 이런 것들이 압승, 여당 압승이라는 그것도 절대적 압승이었거든요. 네. 이런 예측과 각종 지표를 총선 결과가 뒤엎어버리는 이런 이제 촉매제가 됐던 거죠. 견제론이 이제 지원론 앞선다는 말씀하셨고요. KBS 조사에서도 역시 그랬고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 36%, 못한다 56%. 이게 이제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30% 중후반대 이른바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을지 아니면 탈피할지 여부가 총선 승패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집권 연차에 비하면은 지지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박스권을 탈출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스권 탈출을 뭐 40% 이상이라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보더라도 예. 그것도 높은 지지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40% 이상으로 약진할 가능성은 뭐 매우 적고, 가사 그것이 박스권이라고 하고 그것을 탈출한다 하더라도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정도의 워낙 낮은 지지율이죠 지금.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은 현재 상태 내지는 현재보다 조금 더 떨어진 상태로 집권당은 총선에 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전망하시는군요.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이제 KBS 조사에서 보니까요. 이재명 25%, 한동훈 24%. 이것이 이제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여야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가 대선 3년 앞두고 이제 총선을 진두지휘하는데, 그래서 당도 당이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 개인들도 아주 뭐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차기 대선에 대해서 본인 및 뭐 이런 본인의 입장 및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불분명한 상태이기는 하죠.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지지율이 최근에 약진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이제 기대치. 그래서 기대 지표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미 대선 출마했었고 당대표하고, 그래서 평가 지표라고 보거든요. 기대치하고 평가 지표 예. 다른 거네요. 지금 설명하시는 그런데 거는. 이재명 대표 지지율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사실은 계속 1등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1등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1등이었지 그 지지율 자체의 객관적 수준은 높은 지지율은 아니었다. 20% 초반대 혹은 20% 밑으로 떨어지는 지지율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1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 하던 시절에 여당 대표였죠. 네. 15년도 이 16년도 이때는 최고치가 23% 정도 나왔고요. 문재인 대표도 지지율이 안 좋다, 뭐 호남이 막 20%대 나올 때 그때도 20%대였습니다. 그래서 저지지율로 상대적 1등을 하는 이런 것이 꽤 오랜 기간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사법 리스크라든가 뭐 또 이런 이제 영향도 물론 있었지만요. 매우 이제 특이한 점이 그런 점입니다. 1등은 하지만 객관적으로 높은 지지율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것이 평가 점수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기대 점수다.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은 이후에 이제 정치에 첫 입문한 거 아닙니까? 더 오를 여지가 있다. 여지도 있고요. 예. 떨어질 여지도 있는 거죠. 네. 특히 총선을 거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스탠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어렵고 애매할 경우가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정과 법치 이런 것을 얘기해 왔고 뭐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집권을 했고,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 특별법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이 이제 눈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비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점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앞으로 지지율을 유지 내지는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이제 장애 요소로 아주 강하게 작동을 할 겁니다. 네. 정책적인 측면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한국 사회가 서둘러 해결할 문제 멀지않게 1위가 물가 안정, 2위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었고요. 비슷한 질문으로서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 가장 시급한 정책 뭐냐고 물었더니 정년 연장 등 일자리 제도 개선. 이게 뭔 얘기냐면 결론을 제가 보니까요. 중장년층에서도 일자리, 젊은 층에서도 일자리. 이거를 가장 원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총선을 앞두고 이제 정치권이 뭔가 거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면은 상당히 표가 몰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저는 뭐 일자리 자체에 대한 정책은 사실 진보 정책이든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책이든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그것을 일자리 창출을 조금 더 확대하고 가능케 하는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여건, 경제적 여건 조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예를 들어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정규직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일자리를 정규직 아닌 일자리를 공공 부분에서 많이 창출을 한다든가 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액수를 늘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울 때 이제 환경들을 만드는 건데 지금은 이제 긴축 재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하고 조금 일자리 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종의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긴축 재정이 또 근본적인 한계로 또 작동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여야가 이거를 가지고 무슨 총선 정책에서 하나의 차별화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재는 쉽지 아니다. 않겠다. 쉽지 않다. 이렇게. 네. 이 상황에서 이제 윤 대통령 신년사가 나왔는데 민생에 매진하겠다 플러스 이념 이권에 기반된 패거리 카르텔 타파하겠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윤 대통령 신년사는 원래 이제 회고와 전망 아니에요? 2023년 경제 또 국정 어땠는데 내년도 어떻게 하겠다는데 앞에 거에 대해서 분명하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세수 결손도 있었고 또 엄청난 거거든요. 그다음에 긴축재정인데 긴축재정 기조가 과연 옳은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긴축재정이라는 게 이런 거죠. 적자재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좀 풀어야 되는데 다만 이것을 적자를 보면서까지 재정 적자를 보면서까지 풀지 않겠다. 그래서 감세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감세를 하고 긴축 재정을 하니까 적자 재정이 되는 거죠. 세수감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 대통령이 조금 진단도 하고 이런 이제 회고가 사실은 좀 약했습니다. 그리고 전망은 잘해보겠다 뭐 이렇게만 전망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국민들이 듣기에 설득력들이 좀 떨어진 신년사였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권 카르텔이 아니고 이권과 이념에 기반한 카르텔을 얘기했는데 글쎄요. 이거는 또 적대적인 언어거든요. 대통령이. 그리고 작년에도 했다가 강서보궐선거 참패 후에 이것이 사라졌다가 다시 신년사에 등장한 이 이유는 뭘까? 그럼 대통령께서 소위 말해서 포용과 협치 통합의 정치 말고 무언가 타겟팅을 하는 이런 이제 적대적 정치를 또 예고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여기에 플러스 작년하고 또 다른 게 김건희 여사 특별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카르텔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에만 이 관역을 향하는 이제 화살 같은 언어가 되고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또 권력자들에게는 이 카르텔이라는 말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제 관용적으로 그렇게 해석되어 현실화되어 버리면 여기서 또 대통령에 대한 불신, 국정 운영에 대한 불신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예고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 신년 메시지를 내면서 연평도 포격 도발 때 임시 숙소 내준 찜질방 사장을 이제 예로 들었어요. 그래서 동료 시민의 계산 없는 성의를 정교한 정책으로 실천하겠다 이러면서 선량한 시민들의 민심을 정확히 읽겠다 이렇게 뭐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역시 총선을 겨냥한 그런 행보라고 봐야겠죠. 저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신년사는 안 좋은 의미로 이례적이라고 봤어요. 우선 신년사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표 신년사에 소위 말해서 이제 폼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 민생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여당 비대위원장이니까 외교, 안보, 특히 총선 앞둔 시점 아닙니까? 그다음에 나름의 이제 처방 같은 것을 한두 가지라도 이렇게 내놓는 그러면서 이제 정치 또 뭐 민주주의 그다음에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히 강조하는 그런 뭐 안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했는데 동료 시민이라는 매우 생소한 언어가 등장한 거 이거 말고 이거를 포함해서 굉장히 이례적인 신년사예요. 제가 보니까는 신년사 전문 자체가 너무 짧고요. 들어가야 될 내용 특히 집권여당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앞두고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다 빠지고 잘하겠다. 변화하겠다. 우리를 믿어달라. 뭐 이런 것으로 요약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이례적이고 내가 보기엔 집권여당의 총선 앞둔 비대위원장의 신년사로는 아주 그 자체가 조금 결격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제 국민을 재차 언급하면서 단합을 강조를 했습니다. 주로 아무래도 당내 갈등 상황 반영한 것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폼이 있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표도 역시 이태원 참사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전세 사기 대책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해병대 수사단장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야당이니까 권력에 대한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이제 비판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또 당내에 또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된 거죠. 그래서 폼에는 제가 보기에는 대표 신년사로서는 충실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이른바 명락회동 거기서 이제 그 입장차만 확인을 하고 이제 등을 돌렸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도 어제 신년사 메시지를 냈습니다. 양자택일이 아닌 다른 선택지를 국민께 드려야 한다. 큰 싸움을 벌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큰 싸움은 누구와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 맥락을 보면요. 새로운 선택지를 봉쇄하는 기득권과의 싸움을 큰 싸움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면 소위 말해서 제3신당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새로운 선택지라고 스스로 이제 자임을 하는 거죠. 이것을 장애하는 그것이 이제 양당을 얘기를 하는 거고 특히 민주당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민주당도 이제 포함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국 정치사, 정당사를 보면 제3당을 만들어서 성공을 한다. 특히 탈당해서 당 만들어서 성공한다.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싸움, 힘든 싸움, 큰 싸움이라는 의미의 표현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낙연 대표는 아마 신당 창당, 탈당 후 신당 창당을 아예 상정해 놓고 그다음에 발언을 하고 행보를 하고 이재명 대표도 만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왜 신당을 염두에 뒀을까? 민주당 내에서 일단 주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경쟁을 해서 또 다른 꿈을 실현하기는 어렵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신당인데 아마 이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길을 본인은 염두에 두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갔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87년도에 와서 평화민주당을 만들었잖아요. 네. 민주당을 나와서 그러면서 긴 세월을 거쳐서 3번 도전 만에 이제 97년에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승부 보기 어려우니까 지금 신당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나름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길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도 이제 표현 부드럽지만 당내 통합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하라 이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낙연 전 총리까지 합해서 전직 세 총리가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 관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당장 가시적인 무슨 세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세 분이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고 봤을 때 그 무게감이랄까 이런 건 그냥 간과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시각은 같을 수가 있지만 행동은 다른 거죠. 판단과 행동은. 이낙연 대표는 따라서 굉장히 명분 없는 그런 이제 탈당과 신당이라는 선택지를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 분 김부겸 정세균 총리하고는요. 시각은 다르되 시각도 탈당하고
그 신당 만들었다 그러면은 저는 그것이 과연 정말로 민주당을 걱정하고 공심으로 그렇게 한 거냐. 내가 보면 개인적으로 무회로를 택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은 비슷할 수 있으나 시각의 농도도 좀 다르고 그리고 특히 판단과 행동은 완전히 다른 거죠. 세 분 총리가. 이낙연 총리하고 두 분 총리하고. 그래서 당에 대한 걱정이나 또 총선 승리에 대한 이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걱정을 전제로 한 이제 시각이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하지만요. 판단과 행동은 완전히 두 분 총리하고 이낙연 총리는 다른 것이죠.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악법이라고 못을 박았고 대통령실도 거부권 행사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제 재투표 수순으로 갈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대목에서 한 위원장이 여론 추이를 보면서 뭐 총선 후 특검이라든지 이른바 이제 그런 절충안이나 이런 걸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럴 경우에 민주당은 또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미 대통령 생각은 총선 후 특검 수용도 사실은 거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표결 이전에 특검법 표결 이전에 대통령실에서 먼저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오면 당연히 거부다. 이것도 이제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 그래서 총선 후에 특검 수용이라는 거, 혹은 특검 실시라는 거, 이런 것을 저는 제안하고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정상들의 신년사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살펴봅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첫날 세계 각국 정상들이 각양각색의 신년사를 내놨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서로 축전을 또 주고받았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좀 이례적인데요. 미국과 중국이 올해 수교 45주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국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이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제 먼저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이제 이렇게 보낸 축전이 있는데요. 나는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노력해 계속해서 중미 관계 항로의 키를 잡고 중미 양국과 양국 인민의 행복을 가져다주며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중미 수교는 양국 관계사와 국제 관계사의 대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했는데요. 지난 45년 동안 중미 관계는 비바람을 겪으면서도 총체적으로는 앞을 향해 발전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축전에서 1979년 수교 이래 미중 간의 연계는 미국과 중국 전 세계의 번영과 기회를 촉진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중요한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전임자들과 우리가 여러 차례 회담과 토론으로 얻은 진전의 기초 위에서 미중 관계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 이렇게 화답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한편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연말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요. 기자들과 만나 새해 결심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내년에 이기고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돌아온다는 거는 이제 대선이 올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거고요. 지금으로선 그게 가장 큰 결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서로 이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것 자체가 갈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의 방증이기도 하겠어요. 네네. 올해는 대만 총통 선거가 있는데 시 주석이 신년사에서 관련 발언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시 주석이 대만과의 통일을 역사적 필연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시 주석은 지난해 31일 밤 중국 CCTV에 방영된 신년사에서 이 중국과 대만 양안 관계라고 하죠. 양안 동포는 손잡고 같은 마음으로 민족 부흥의 위대한 영광을 함께 누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 전인 2023년 신년사에 비해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당시엔 해협 양안은 한 가족,
뭐 양안 동포가 손잡고 중화민족의 복지를 함께 창조하자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이 외신들은 오는 13일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대만 유권자들에게 보낸 경고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재 독립 성향의 집권 민주진보당 민진당이라고 하죠. 라이칭더 후보와 친중인 제1야당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가 지금 대만 총통 선거 여론조사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걸 듣고 대만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지금 그래서 차잉의원 그 대만 총통은 향후 양안 관계는 대만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서 방점은 민주적 절차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 총통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대만과 중국의 관계는 대만 국민의 공동의 뜻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또 우리는 결국 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대만의 선거 결과를 존중해야 하며 양안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양측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모두의 집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고 이는 옆집 사람을 도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더욱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는 국가의 문에도 해당한다. 대만인들은 평화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존중과 존엄에 기반한 평화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마지막 신년사였는데요. 중국과의 대화 재개를 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기시다 일본 총리 어떤 메시지 내놨습니까? 네, 여기는 지금 신뢰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지금 일본 정치계는 정치자금 스캔들이 강타 중입니다. 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은 자민당 아베파 의원 100명이 지난 5년간 정치자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여당인 자민당에서도 가장 큰 파벌인 아베파 장부에 적지 않은 비자금 총액이 5억 7천만 엔 한 52억 정도 넘는다는 거예요.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도쿄지검 특수부는 장부에 정치자금을 제대로 적지 않은 의원 가운데 고액 의원을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비자금 문제가 올 초에도 일본 전국을 뒤흔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올해는 긴박한 1년이다 이렇게 기시다 총리가 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제 정세를 예단하기 어렵고 뭐 우리나라도 총선이 있고 또 미국도 대선이 있는 그런 중요한 선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좀 그런 걸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본만의 리더십을 발휘해 정상외교에 적극 나서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물가 상승을 웃도는 임금 인상을 반드시 달성하겠다 이런 경제 분야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도쿄지검 특수부가 옛날에 다나카 총리를 구속시켰던 예. 바로 그것이죠. 일본의 그 정치자금 스캔들 조금 놀라운데요. 예. 지금 이 시대. 아직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선 어떤 신년사가 나왔나요? 예, 지금 벌써 햇수로 3년째죠. 이제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절대 후퇴는 없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31일 밤 TV 녹화 영상을 통해서 이제 4분 정도 연설을 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러시아가 국익과 자유, 안보를 지켜냈다면서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대신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부르는 이번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병사들에게 당신은 영웅이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들과 함께하고 있다. 당신들이 자랑스럽고 당신의 용기를 숭배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입증했고 절대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무력도 우리를 분열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오는 3월 개선에서 5번째 임기에 도전하는데요. 5번째요. 예, 전쟁을 부각하기보다는 나라 전체의 단결과 군인 그런 희생에 감사를 전하는 선에서 이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어떤 메시지로 대응을 했습니까? 네, 아무래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그래도 또 전의를 계속 불태웠는데요. 적들은 분명히 우리의 진짜 분노가 무엇인지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라고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 동맹국들에게서 패트리엇 미사일 방공체계 등 각종 무기를 들여온 사실을 일일이 언급을 했는데요. 또 우크라이나가 2023년 공습 경보를 6,000건이나 견뎌낸 점을 짚으면서 새해에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생산한 무기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 실질적 타격을 입히고 있는 이런 흑해에 대한 공세도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신년사 도중에 이제 깜짝 퇴위 선언한 군주도 있었다는데 짧게 좀 소개해 주시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재위 중인 현직 군주인 덴마크 여왕인데요. 마르그레테 2세 여왕입니다. 지금 82살이고요. 생중계 신년사 도중 왕이 물러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인 장남이죠. 프레데릭 왕세자에게 넘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지는데요. 일부 지역에선 자체 프로그램이 방송됩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전종철의 전격 시사에서 앞으로 매주 화요일 함께할 코너입니다. 뉴스 속 법률 지식을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는 법학 다식. 오늘 첫 시간엔 올해 2024년에 달라지는 법률 정보를 알아봅니다. 김성훈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가장 먼저 지난주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됐던 내용인데요. 다가오는 1월 12일부터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위치 추적 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스토킹 가해자로 인한 피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특히나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라는 그런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돼서 이 스토킹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해서 이제 가해자들한테 부착해서 피해자들에게 가까이 접근할 경우에는 통보하고 그래서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시행됩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좀 안전장치가 하나 더 추가가 된 건데 이 전자발찌, 전자팔찌 훼손하고 또 도주하거나 재범을 벌이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위치 추적 장치의 실효성 논란이 이제 불거지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적어도 위치 추적 장치를 훼손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빠르게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해가지고 이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전적인 시간이 그래도 한 가지가 더 확보된다. 지금 기존보다는요,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래도 스토킹 범죄자 가해자들에 대한 위치 추적 장치 보호도 부착도 상당한 피해자 보호의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중대 범죄자에 대해서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 범죄 신상 공개법이 1월부터 이제 시행된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 겁니까? 네, 크게 신상 공개 대상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머그샷, 소위 말해서 신상을 공개하는 사진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먼저 이제 신상 공개부터 보면은요. 기존에는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로 한정되어 있지만은 내년부터는 올해부터죠.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그리고 조직 마약범죄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해졌습니다. 훨씬 넓어졌다고 할 수가 있고요. 아동 성범죄가 그동안은 신상 공개가 안 됐었나요? 네, 이게 소위 말해서 이 신상 공개 같은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를 이제 범하고 나서 나중에 유죄로 확정이 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는 신상 공개가 있었죠. 네. 그거 말고 이제 소위 말해서 체포 당시에 피의자 당시에 신상 공개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두 번째는 이제 관련돼서 피고인이라고 하죠. 재판 진행 중에도 이제 신상 정보가 공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관련된 규정들이 바뀌었고요. 또 가장 큰 거는 이제 그동안에는 신분증 사진 등 이제 제대로 된 얼굴을 식별할 수 없는 사진들, 과거의 사진들이 있다면은 머그샷이라고 해서 이제는 체포 당시에 사진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공개된 중대 범죄자 정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검찰청이나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약 30일 동안 게시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다가오는 새 학기
3월 1일부터는 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이 바뀌게 되는 겁니까? 네, 가장 달라진 점은 일단은 첫 번째로 학교폭력 과정에서 학교폭력이 신고가 되면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는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복, 협박, 접촉을 금지하는 거를 일단 1차적으로 하게 되고요.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전직 경찰들의 전담 조사관 자격으로 관련된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동안에 수사권이 없는 교사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고 또 교사 자체가 이제 관련돼서 또 이런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그런 방안의 제도가 시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에게 이점이 교사가 여기에 사실은 전문성도 없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휘말리게 되고 심지어는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 전담 조사관이 대신해 준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에 대한 전문성 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수사권의 권한도 그렇고 또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교사가 이제 학교폭력 사안을 인정한 경우에 그 해당 교사에 대해서 가해 학생 쪽에서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 등의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조금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공포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부작용은 없을까요? 당연히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교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으로서 어느 정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교육 지도자로서 교육자로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라면은 이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어쨌든 간에 외부의 수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가해 학생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학교폭력이 갈수록 심화되고 또 관련돼서 이제 이거는 학교 안에서 아이들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 행위다. 범죄 행위로서 관련된 수사와 조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결국 이러한 법 개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3월 28일부터는 교권보호 4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여기엔 어떤 내용 담겨 있습니까? 네, 교권보호4법은 기본적으로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유아교육법과 교원지휘법을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가장 큰 부분이 이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생과 그리고 학부모들의 일반적인 총론적인 의무를 교권보호와 존중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이제 정당한 생활 지도와 관련돼 가지고 아동복지법의 금지 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한테 민원 처리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게 하고 또 학교장이 교사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줬고요. 무엇보다도 과거에는 이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면 바로 직위 해제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바로 직위 해제를 하지 않도록 그런 구조들도 이루어졌고요. 공무집행방해나 무고죄를 포함해서 일반 형사범죄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으로 제기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서 규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렇군요. 작년에 큰 사회적 이슈가 됐던 이른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 그리고 보호출산제도 시행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통보제라고 해서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다 이제 태어난 사실 자체를 바로바로 이제 관련된 지자체에 통보하게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고요. 이 경우에 이제 소위 말해서 가명으로 출산을 하고 싶은 경우들도 있겠죠. 이게 출생통보제가 도입됐을 때 많이 문제가 제기됐던 게 임신과 출산 사실을 밝히기 원하지 않는 그런 산모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해서 더 위험에 처할까 봐 하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명 정보로서 이제 관련된 임신과 출산 진료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관련된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 이제 시행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기존과는 어떤 점이 바뀌는 건가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가 그동안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늘 얘기하는 게 있었죠. 출생 신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가족관계 등록 및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녀가 태어나면은
부모가 행정기관에 신고를 함으로써 이제 출생 사실을 정확하게 법적으로 인지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었다면요. 해당되는 법률이 바뀜으로써 이제는 출생 통보, 즉 소위 말해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통보하게 됨으로써 출생 신고의 누락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유령아동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출생과 보육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과거에는 각자의 가족들의 영역에서 많이 맡겨놓은 부분들이 있다면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해당되는 부분들을 책임지고 특히나 이 과정에서 누락되고 취약하고 보여지지 않는 그런 피해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가장 큰 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습 음주 운전자는 새해부터 조건부 음주운전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조건부 음주운전 면허라는 게 어떤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개념인데요. 이제 조건부 운전 면허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달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 그 면허를 조건부 음주운전 면허라고 합니다. 네, 5년 이내에 2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재범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 그 조건부 음주운전 면허를 발급함으로써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없는 차량은 아예 몰 수 없고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있는 차량만 몰 수 있는 그런 제한된 운전면허를 부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법학다식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8시 40분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시내를 운행하시는 분들 새해 첫 출근길이실 텐데요. 평소처럼 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인 수도권 제일순환선 구리에서 판교 방향, 남양주에서 상일, 하남 분기점부터 서하남 쪽으로 길게 정체되는데 이 서하남을 지나서도 정체가 심한 이유 화물차에 불이 난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입니다. 사고 차량 서하남 나들목 부근 갓길로 옮겨졌지만 뒤로 1km 구간 처리 여파 크게 받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광명역부터 금천 쪽 진입이 더디고 이어지는 서울시내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찍 방향으로 금천 나들목을 조금 못 간 2차로에선 추돌 사고가 나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터널 진입 전 차로를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또 서울시내 일산 쪽 강변북로 잠실대교 부근 4차로에선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부터 동작대교 쪽 이동에 1시간 내외로 소요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8일 2023년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지원책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관련 조사 내용과 더불어서 2024년 복지부 정책까지 보건복지부 이길 1차관으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으세요. 네. 복지부에서 발표한 이번 조사를 보니까 전국에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이 4만 2천 명에 이릅니다. 이번 조사를 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예, 아마 저희가 22년 말에 각종 언론에서 이렇게 폐지중 노인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2024년 1월 9일 날 제가 연두 업무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신 주영원 대표님께서 왜 복지제도가 많이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폐지중 노인들께서 많이 거리에 계시느냐, 이건 뭔가 좀 조사를 해봐라는 말씀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노인 인력 개발을 통해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하고 지난 12월 28일 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언론 보도한 데 중에 가장 중심적인 데가 KBS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성을 다하는 KBS라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죠? 예. 조사에 따르면은 폐지 수집 노인들의 소득은 시간당 1,226원, 최저임금의 13%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실태 조사 결과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전국에 보니까 폐지 고물상들이 4,282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5개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직접 35명이 가서 우리 1,035명 어르신들하고 직접 면담을 했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4만 2천 명 정도가 되시게 돼 있고요. 평균 연령은 76세가 되고 10명 중 6명 정도는 남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네. 하루 평균 5.4시간을 일을 하시고 주 6일을 하시게 돼 있고요. 소득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월 15만 9천 원 정도 소득이 돼 있고 시간당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12만 2,026원인데 정말 낮은 소득이네요. 우리 최저임금이 9,620원이거든요. 13%밖에 안 되는 그런 상태고요. 왜 이거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역시 이제 생계비 마련이 목적이다가 한 55% 정도, 그리고 용돈이 필요한 것이 한 30% 정도 나와야 돼 있고요. 이 개인 소득도 우리 전체 노인 평균이 약 130만 원 정도 되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한 74만 원 돼가지고 한 57% 정도 되게 돼 있고 상당히 좀 건강이 좀 안 좋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 건강하다는 노인이 우리 전체 노인은 한 50.7%가 되는데 이 어르신들은 21%밖에 안 됐고 건강조사도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우울증세도 39%가 돼가지고 3배가 돼 있는데요. 가장 요즘 애로사항이 뭐냐 여쭤봤더니 역시 그 폐지 수입 단가였습니다. 옛날에 우리 2010년만 하더라도 161원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74원밖에 키로당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시간당 1,226원밖에 안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사례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그 노인들이 다른 일자리 구하지 못하고 유독 폐지를 줍는 그 원인 또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요. 아마 그 상황 이렇게 생계가 어려운 면도 있을 거고요. 또 한편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어르신들에게 폐지가 있게 되면 그걸 보고 지나치기가 상당히 어려우신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죽게 되면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작 중요한 건 이번 조사를 통해서 생활 어려운 어르신들의 삶이 좀 나아지는 대책으로 이어져야 하잖아요. 예, 어떤 대책 마련하고 계십니까? 그게 세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전수를 다 조사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 주신 대로 노인 일자리하고 연결하고 또 혹시라도 좀 생활이 어렵거나 또 몸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노인 그 보건복지사와 연결하는 건데요. 첫 번째 전수조사는 제가 4,282개 고물상을 전체를 다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 두 번째 일자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103만 개가 돼 있기 때문에 전년보다 10만 7천 개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노인은 우리 공익활동형 좀 뭐랄까 이렇게 건강 사회 서비스형으로 좀 지원을 하고 75세 이상들은 몸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이 있으세요. 이런 거는 공익활동이라고 있거든요. 주로 이 교통정리도 하고 환경미화하는 분들. 또 한편으로 여러 가지 조사해 보니까 내가 이래도 7,000명 정도는 계속 폐지를 줍겠다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 자원 재활용 사업단이 있습니다. 월 35만 원이 되게 돼 있는데 지금 35만 원이면 지금 15만 9천 명보다는 거의 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고요. 혹시라도 이게 몸이 안 좋거라든지 그 생활이 어려운 분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의료급여라든지 또는 혹시라도 이 우울증 치매 같은 경우에는 통합관리를 해가지고 건강을 잘 관리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발표는 최근에 하셨는데 예산 확보돼 있나요? 다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산이 금년 예산이 24년이죠. 2조 262억 원을 해가지고 지난해보다 4,862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단가도 6년 만에 저희가 7% 올려가지고 공익형은 27만 29만 원, 또 사회서비스형은 71만 원, 76만 원이 되어 있고요. 이 개수도 이게 103만 개가 되었습니다. 지금 노인 전체 어르신들이 금년 들어가지고 1,000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무조건 저희가 일자리를 드리겠다는 것이고요. 네. 지난해보다 14만 7천 개가 늘어났고 이 유형별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익활동형 환경보호라든지 또 교통안내하시는 분들은 65만 4천 개. 그리고 사회서비스형은 저희가 보통 보게 되면 뭐 어린이집 유치원 학습보조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15만 1,000명. 그리고 시장에 같은 실버 카페가 있으면 바리스타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빵도 굽는 분들인데 네네. 이런 어르신들에는 20만 5천 명 가지고 많이 늘어나게 돼 있고요. 또 하나가 이게 오늘도 신문에 많이 났던데요. 기초연금이 이게 그 이번에 좀 늘어났습니다. 네네. 지난해 같은 경우가 32만 3천 명 분에 3천 원을 주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33만 4천 원이 되겠고요. 노인 전체 어르신들의 1,000만 명이기 때문에 70%게 되면 701만 명을 드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소득 수준을 보게 되면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 단독 가구는 213만 원. 그리고 우리 두 부부가 계신 경우 있잖아요. 340만 원까지 해서 많이 늘렸다는 생각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2024년도 주요 복지 정책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예. 우선 취약계층 정책 살펴볼게요.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올해부터 크게 달라진다고 하던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많이 달라집니다. 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들한테 최소한의 그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기준종이소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국민을 100명을 세면 50번째 되는 분들인데요. 이것을 많이 올렸습니다. 6.00% 올려가지고 이게 올리게 되면 73개 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초 기준종이소득의 30%에서 32%가 돼가지고 생계급여가 금년도에 4인 가족으로 전년보다 14.2%가 인상이 됐습니다. 4인 가족이 금년 지난해 같은 경우 162만 원인데 금년에는 183만 4천 원으로 한 해에 21만 4천 원이 됐습니다. 지난 5년간 올라간 게 19만 6천 원입니다. 그런데 한 해가 20일만 넘게 올라가게 된 것이고요. 이게 대상 인원도 보니까 159만 명에서 169만 명, 1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10만 명이 누구시냐면 대부분이 우리 저소득층, 노인분들, 또 1인 가구가 지금 전체의 40%가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정말로 약자들을 위해서 대폭 늘렸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수원 세모녀 사건 같은 비극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하고 있으십니까? 예, 지난해 7월 달입니다. 저도 이제 8월 달에 연결식에도 갔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원래 화성에 사시는 분들이 수원으로 오셔가지고 채무 때문에 와서 이렇게 살다가 도망가신 그런 경우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좀 제도를 많이 좀 보완했습니다. 첫 번째는 33종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서치를 했었는데 44종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단전, 단수 또 건보료 체납해서 채무라든지 실업정보까지 해야 되게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2개월마다 20만 명을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시군계 공무원들이 가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을 열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을 열도록 개문을 하도록 했고, 두 번째는 또 전주 같은 사례 가보니까 이게 다 가구가 돼 있는데 이 10가구 있는데 그중에 한 가구인데 이 가구로 확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없어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지난해 11월에 호수까지 할 수도 돼 있고, 또 복지 등기라고 그래가지고 집배원을 통해서 복지 등기를 개발하기도 하고요. 네. 저도 지난번에 저쪽 청년에 가봤는데요. 우유를 배달하거나 요구르트를 배달해가지고 보통 한 번에 2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가보니까 우유가 없어지게 되면 건강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남아있게 되면 바로 가서 연결을 드리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로 해서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라든지 또 아까 말씀 기초생활급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의료급을 통해서 저희 잘 돌보는 그런 체계를 좀 갖춰놨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지난해 보건복지부 조사에 고립, 은둔 청년 실태 조사도 있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관심을 갖고 좀 다룬 적이 있는데요. 관련 정책도 계속 준비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여러 가지 20대 청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청년이라 그러면 19세에서 34세인데요. 네. 정확하게 1,7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울증이 보통 4명에 1명은 우울증에 있게 돼 있고요. 또 고립 은둔 청년 희귀건물이라고 하긴 하는데 54만 명이 집안에만 있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발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원스톱이라든지 119 콜센터를 통해서 발굴을 하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그분들이 청년 마음이 좀 어렵거든요. 네. 마음 3만 5천 명인데 마음을 이렇게 청년 마음 바우처를 해가지고 마음을 하도록 하고, 또 학교라든지 또 학교박이라든지 또 구직, 가장 중요한 것이 구직이거든요. 그렇죠. 취업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 있기 때문에 고용부, 여가부, 교육부를 통해서 상담을 잘 해주고요. 그리고 이 청년 미래센터라고 해가지고 4개 시도에 저희가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통해서 잘 한번 좀 해볼 계획으로 있고요. 이거 말고도 자립준비 청년이 있거든요. 우리 아동복지에서 나오는 청년들인데, 이 청년에도 금년에는 월 자립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 10만 원을 주도록 하고 있고요.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라든지 할머니가 이제 아픈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청년에게도 저희가 연 200만 원에 대해서 사례 돌봄비를 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청년이 가장 중요하게 청년을 잘 돌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청년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국민 삶의 만족도나 행복 지수는 최저 수준인 걸로 이제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정신건강 혁신, 정신건강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지난 11월 5일 날 대통령님 모시고 제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청년 상담 이렇게 마음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10년 내에 자살이 우리나라 세계 최고입니다. 하루에도 제가 22.5명 정도 들어가게 돼 있는데 12.6명 원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청년 정신 건강을 기존에는 10년에 한 번씩 했었거든요. 이걸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자살 예방 긴급 번호를 지금
금년부터 지금 도입을 합니다. 지금은 8개 번호가 있었는데 너무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 개 번호로 해가지고 109입니다. 하나의 생명을 자살을 제로해서 구하겠다. 구한다. 그래서 109만 하시게 되면 언제라도 상담을 24시간 받으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출산 대책 마련으로 양육 지원 정책도 나왔는데요. 달라지는 양육 지원 내용 짚어주세요. 네. 오늘 아침에 어제 난임 부부가 새해 아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혼 12년 차에 우리 이주영 이마연 부부께서 3.159번 등남을 하신 그런 케이스가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0.78명이고 지난해가 아마 0.72명, 금년에 0.68명이 돼서 내년 0.65명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많은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모급여는 0세는 100만 원 한 달입니다. 그리고 1세는 월마다 50만 원 드리게 돼 있고 첫 만남 이용권 아기가 낳게 되면 첫째는 200만 원인데 둘째, 셋째부터는 300만 원씩 드리게 돼 있고요. 난임 지원에서는 가입력 검사비, 정자 남산 검사를 하고 또 저희가 난임 시술비 같은 경우에는 전국 어디라도 다 할 수 있도록 1월 1일부터 다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냉동 난자에 대해서도 얼릴 때는 참 힘들지만 해동할 때는 아기 갖기 때문에 해동할 계획이 있고 의료비에 대해서도 만 2세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무료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올해 계획 중인 정책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이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당부 말씀 해 주세요. 예.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다짐이기도 한데요. 정말 우리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약자 복지를 강화해서 좀 두텁게 보호했다는 것이고요. 정말로 이 아이가 안 낳는 것은 미래에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출산정책 사회를 만들어 보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노인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통해서 정말로 국민들에게 효도하는 정부가 돼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금년을 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정말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24년 새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10대 화두로 선거와 전쟁, 신냉전, 인공지능, AI 확산 등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1월 타이완 총통 선거를 시작으로 11월 미국 대선까지 전 세계적으로 70여 개 중대 선거가 치러진다고 밝히면서 올해 지구촌 민주주의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4월 총선도 민주주의의 정수를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1월 2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